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3주차 강의입니다. 지난 12주차에서는 임대료 자산계약 결정 모형, 즉 다시 말해서 그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의 2, 4분면, 3, 4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나중에 그 4분면에다가 1, 4분면서부터 4분면까지 있는 4분면에다 어떻게 옮기는지까지 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은 부동산 자산 시장과 공간 시장을 연계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작동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그 네 개의 내생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대료 R로 다 표기합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 P로 다 표기하고 신규 건설 또는 신규 공급량 C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 재고 S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네 개의 내생 변수가 디파스켈 휘튼 모형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균형에서 장기 균형에서 그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1, 4분면은 이제 부동산 공간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간 재고와 임대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4분면이고요. 2, 4분면은 부동산 자산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 시장, 즉 1, 4분면에서 결정된 임대료로부터 자산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 4분면은 이제 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 공급 건설 시장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면에서 자산 가격이 주어지면 결정돼서 주어지면 그때 이제 한계 비용과 같아지도록 신규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사분면은 이제 장기에 있어서 공간 재고의 조정을 의미하는 4분면입니다. 공간 재고는 이제 신규 공급에 의해서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 재고의 감가상각 또는 멸시에 의해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재고가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그런 장기 균형 상태를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조금만 더 기억하셔야 될 걸 한번 그 4분면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4분면 같으면 이제 부동산 공간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은 DRE equal 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좌변에 DRE라고 하는 공간 수요가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변에는 공간의 공급을 나타내주는 공간 재고 S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공간 재고량과 이 공간의 수요량이 일치할 때가 바로 이제 부동산 공간 시장의 균형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 4분면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부동산 부동산 수요 곡선 DR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하향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 죄송합니다. 임대료가 낮아지면 공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높아지면 공간 수요량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기 때문에 DRE라고 하는 공간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1, 4분면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간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 주는 1, 4분면에서 지역 경제 변수는 이제 외생 변수였죠. 그러니까 이 모형 바깥에서 결정돼서 이 모형으로 던져지는 그런 변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 변수 2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공간 수요 곡선 DRE는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요. 따라서 균형 임대료는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1, 4분면에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공간 수요가 임대료에 대해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수평선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 4분면을 살펴봤는데요. 2, 4분면은 부동산 자산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4분면입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균형 어떤 식이냐면 자산 가격 P는 R over I 해서 임대료를 자본 환원율로 나눠주는 것하고 자산 가격이 일치할 때 그때 이제 부동산 자산 시장의 균형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P는 R over I를 나타내주는 즉 부동산 자산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곡선 엄밀하게 직선은 우상향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자산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즉 임대료가 상승하면 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면 자산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외생 변수인 2, 4분면에 포함되어 있는 외생 변수인 자본 환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P는 R over I 곡선이
우측으로 회전 이동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차에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그 평면의 이동, 그러니까 축의 이동을 갖다가 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요. 자,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좀 부동산 자산 시장을 나타내 주는 그림에서 두 축은 요 종축이 이제 자산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횡축이 임대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그 4분면 모형, 그러니까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까지 쭉 있는 그 그림에다가 옮길 때는 요 그 부동산 자산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 주는 평면이 이제 2사분면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종축이 자산 가격 그리고 횡축이 임대료였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원점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시켜 버리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종축에 있던 자산 가격이 횡축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애초에는 횡축에 있던 그 임대료가 이렇게 종축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P equal R over I라고 하는 곡선이었죠. 직선이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사분면으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사분면을 갖다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3, 4분면은 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 공급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뭐 C는 FP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함수를 취해가지고 P는 FC라고 하는 조금 더 간단한 함수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는 FC라고 하는 요 곡선을 갖다가 함수를 갖다가 평면에 옮겨두면 어떤 모양이냐?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데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 건 아니죠. 횡축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외생 변수인 X라고 하는 변수, 이게 생산 요소의 가격 또는 이제 규제를 갖다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P equal FC라고 하는 직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탄력적일수록 여기서는 수직선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량이 자산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평선이 아니라 수직선에 가까운 모양을 취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난 주에 조금 제가 그 표현을 할 때 잘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요. 자, 그냥 보실 때 손바닥만 봐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종축에 뭐가 있냐면은 신규 공급량이 있고, 그다음에 횡축에 자산 가격이 있습니다. 자, 이놈을 갖다가 왼쪽으로 이제 90도가 아니라 180도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처음에 횡축이 자산 가격, 그다음에 종축이 신규 공급량이었습니다. 90도 회전시키면은 횡축이 이제 횡축이 이제 그 신규 공급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축이 자산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횡축이 자산 가격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종축은 신규 공급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던 게 90도, 180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은 횡축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좌하향하는 그런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3, 4분면, 즉 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 공급을 나타내주는 4분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4, 4분면은 이제 그 공간 재고의 조정을 나타내준다. 즉 다시 말해서 신규 공급과 감가상각에 따라 가지고 공간 재고가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주는 게 4, 4분면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그 뭐랄까요? 공간 시장의 어떤 균형을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균형을 나타내주는 직선은 S는 C over D라고 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요 S는 C 오버 D라고 하는 직선은 어떤 모양이냐?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공간 제고도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신규 공급량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좌변에 있는 공간 제고 S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서도 외생 변수가 하나 나오죠. 감가상각률을 나타내주는 D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커진다,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S는 C 오버 D라고 하는 직선이 우측으로 회전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일사분면에 나왔죠. 그래서 일사분면에 놓은 게 종축이 공간 제고고 그다음에 횡축이 신규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왼쪽으로 270도, 그러니까 원점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270도 돌리면 되는데요. 원점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270도 돌리는 건 뭐랑 같으냐면은 원점을 축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만 보시면요, 이제 이 부분이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중축에 있던 게 횡축으로 와가지고 공간 제고가 되고 아까 횡축에 있던 게 중축으로 와가지고 신규 공급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4분면 모형, 4분면을 모두 다 나타내주는 그 그림에다 옮길 때 요거는 4사분면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모형의 개요 설명드렸던 거 1, 2, 3, 4분면 디파스켈 휘튼 모형의 1, 2, 3, 4분면을 갖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이렇게 복습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 한 평면에다가 놓기는 하지만은 놓아두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4개의 그림을 한꺼번에 합쳐놓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장기 균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공간 시장하고 부동산 자산 시장을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공간 시장하고 부동산 자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공간과 자산이고요. 부동산 공간과 부동산 자산이고 서로 다르죠. 그다음에 그 거래 가격도 공간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그 가격 변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가격 변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상물도 즉 상품도 다르고요. 그리고 가격 변수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별개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두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을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해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이 바로 뭐냐면은 건설 산업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시장 또는 부동산 개발 시장이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 자원 그리고 물적인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건설하는 그런 분야이다, 부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시장의 공급량을 신규 공급해서 신규로 이제 건축을 해서 신규로 건설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간 시장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자산 시장을 공간 시장과 연계하는 두 시장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문이 부동산 개발 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시장의 체계는 부동산 공간 시장, 부동산 자산 시장 그리고 그 둘을 매개해주는 부동산 개발 부문 이 상호 연계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쪽에 아래에 이제 그림을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먼저 이제 공간 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박스가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간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현재의 물리적 공급 수준에 의해서 임대료와 그리고 점유 수준이 결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디파스켈 휘튼 모형에서 4분면 모형에서 1사분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간 시장의 그 수요 측면을 보면은 이 수요 측면은 지역 경제 그리고 국민 경제 전반의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수요 이렇게 이제 결정된 공간 수요가
공간에 대한 가격, 즉 임대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 공간 시장의 공급 측면을 보면은 물리적 어떤 공간의 수량, 공간의 재고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개발 부문의 과거 그리고 현재 활동의 결과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6쪽 아래쪽의 그림, 공간 시장 그 상자 밑에 보시면 자산 시장을 나타내 주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은 공간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 자산에 의해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공간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산 시장 그리고 건설 산업 또는 그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공간 재고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공간 재고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공간 시장에서는 그놈을 갖다가 공간 재고를 빌려주고요.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 수입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간 시장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창출하는 부동산 자산이 공간 시장에서 창출하는 현금 흐름, 임대료 수입은 자본 환원율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자산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분면 디파스칼리 휘트 모양에서 이사분면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산 시장을 나타내주는 박스 네모 상자에 이제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자산을 수요하는 역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공급하는 역할은 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부동산 자산 시장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참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자산을 포괄하는 그런 시장을 보통 자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자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들하고 비교해서 부동산 자산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본 환원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 환원율에는 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냐면은 공간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 미래는 공간 시장에서 창출되는 임대료 수입, 즉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하고 결부돼 가지고 또 자본 환원율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 시장하고 자산 시장은 경제 및 자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가치 또는 부동산 자산의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부동산 자산 가격은 부동산 개발 부문, 그러니까 건설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제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토지 및 건설 비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공급 비용보다 현재의 자산 가격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윤이 남겠죠. 신규 공급을 하면 이윤이 남겠죠. 그래서 신규 공급이 타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수익이 발생하니까 신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 4분면을 갖다 나타내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3, 4분면에서 즉 다시 말해서 건설 산업에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신축을 하겠죠. 새로 건축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간 재고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증가된 공간 재고가 다시 공간 수요와 함께 임대료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공간 점유 수준을 갖다가 변화시킨다든지 하게 됩니다. 이게 4사분면에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체계 부동산 공간 시장, 부동산 자산 시장, 그리고 건설 산업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부문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그 76쪽의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작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좀 생각을 또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체계는 원칙적으로 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 부문 같으면 즉 건설 산업 같으면은 공급 시기를 언제로 할까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급 예를 들어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부동산 자산 가격이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의 부동산 자산 가격하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자산 가격이 부동산 공급 비용을 초과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있으니까 신규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 신규로 건설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요. 근데 건물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처음에 정말 찾아봤던 처음에 정말 정보를 획득했던 자산 가격에 수준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분양이나 매각하려고 했을 때의 자산 가격하고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 가격이 정말 예전보다 처음보다 저기 막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더 큰 수익을 얻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산 가격이 애초에 수준보다 애초에 좀 파악했던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손실을 본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급 시기를 언제로 할까? 그리고 정말 그 공급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갖다가 예측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미래라고 하는 게 저기 막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빌려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들도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필요로 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 어떤 기간만큼 빌려야 할런지 이런 것도 이제 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건설 부문하고 부동산 개발 부문하고 공간 이용자 임차인들하고 뭐 비슷하지는 않을 듯 싶어요. 더 크게 미래를 고려하는 게 바로 이제 투자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 개발 부문의 활동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본시장에 움직이면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시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들을 즉 미래의 상황을 갖다 예상을 해가지고 부동산 자산의 현금 흐름을 판단하고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고 매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미래에 이자율이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자체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본 환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사분면에 영향을 미쳐요. 부동산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이 또 이제 부동산 공간 시장, 부동산 개발 부문 그리고 부동산 공간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게 돼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또 살펴보셔야 될 게 역환류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류는 보통 이제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말로 표현할 때, 굳이 번역할 때 이제 환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체계는 스스로를 조절해 가지고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환류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 부동산 시장 체계의 두 번째 특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체계에서 여러 가지 뭐 역환류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환류 장치는 자산 시장이 부동산 개발 부문으로 가는 금융자본의 흐름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부동산 공급이 공간 시장에서 과잉 공급을 초래할 것 같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미래 임대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현금 흐름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타당하지 않다, 수익성이 떨어져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건설 산업 또는 부동산 개발 부문으로 넘어갈 때 신규 공급의 양을 갖다가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공간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간 시장에서 공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간 점유 수준도 높아질 테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현금 흐름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신규 공급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없는 상태였는데 근데 공간 시장에서 공간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럼 임대료 수입 현금 흐름이 증가를 하게 될 테고 그러면은 신규 공급의 수익성이 있으니까 신규 공급을 촉진시키는 뭐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치에서 공간 가격과
즉 임대료와 자산 가격을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새로 한 것은 뭐 매우 짧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76쪽에 있는 그림, 요 그림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부동산 시장, 즉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동산 공간 시장, 자산 시장 그리고 그 둘을 매개해주는 연계시켜주는 부동산 개발 부문, 건설 산업, 건설 시장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즉 총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